세계 태양광의 90%를 독점하던 중국이 바로 그 태양광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잉크 한 방울에 말이죠. 작년 한 해 중국 태양광 업계가 날린 돈만 무려 90조 원. 우리 1년 국방비를 통째로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벌리는 건 거대한 광산도,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게 잉크끝처럼 발라버리는 한국의 태안전지였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중국이 독일에게 했던 일을 이제 한국이 어떻게 돼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여러분의 전기료와 일자리까지 바꾸게 되는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분명히 해두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국은 그냥 잘 나가던 1등 정도가 아닙니다. 태양광이라는 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원재료를 캐서 정제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지붕에 올리는 완제품 패널까지 그 모든 단계를 한 나라가 통째로 쥐고 있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는 세계 생산량의 90%를 넘기고 패널의 뼈대가 되는 얇은 판은 무려 96에서 98%까지 중국이 만듭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을 쓰려면 좋든 싫든 중국 공장을 거쳐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1등이 아니라 사실상 제국이라고 부를 만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로 시장을 독점하면 부르는 게 값일 텐데 정작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중국 태양광 업계가 본 손실만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에 가깝습니다. 시장을 다 가진 1등이 1등을 하면서 1년 국방비만큼의 돈을 허공에 날린 겁니다.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100원을 팔면 12원 정도 남기던 회사들이 이제는 5원도 채 못 남기는 신세가 됐죠. 동네 가게로 치면 손님은 줄을 서는데 정작 통장은 텅텅 비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건 가격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업계에서는 패널 가격이 어느 선 아래로 떨어지면 그걸 데드존, 그러니까 죽음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격에 팔면 무조건 적자라서 한 장 팔 때마다 손해가 차곡차곡 쌓이는 출혈 구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국 패널 가격은 이미 그 죽음의 구간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팔면 되지 않냐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거대한 공장을 한번 멈추면 다시 돌릴 때 드는 손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적자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악물고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을 달리는 것과 같죠. 그 결과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고점 대비 70% 넘게 폭락했고 패널 한 장의 수출 단가도 단 2년 만에 약 92달러에서 44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출혈이 이어지니 멀쩡하게 버틸 회사가 없습니다. 업계를 이끌던 5개 거대 기업이 한 해에만 약 8만 7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직원 셋 중 1명꼴로 짐을 쌌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이미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올해 1분기에도 이 5개 기업이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전부 적자를 냈습니다. 세계 1위로 불리던 통웨이 한 곳에서만 우리 돈으로 수조 원대 손실이 났을 정도인데 회사가 생긴 이래 보기 드문 규모입니다. 2024년 이후로 문을 닫거나 시장에서 쫓겨난 중국 태양광 기업만 40곳이 넘습니다. 한두 곳 휘청이는 게 아니라 줄도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야의 1등이 망하면 보통은 2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1등도 2등도 5등도 다 같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세계를 90% 넘게 독점한 1등이 바로 그 1등 종목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게 거대한 경쟁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세계를 다 가진 1등이 왜 스스로 무너졌을까요? 여기엔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중국 안에서 벌어진 자기들끼리의 출혈 경쟁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내권, 그러니까 스스로를 안으로 말아 갉아먹는다는 뜻의 말로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동네 풍경으로 바꾸면 너무 쉽습니다. 손님은 그대로인데 한 골목에 똑같은 빵집이 자꾸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다들 그럭저럭 팔리는 것 같지만 가게가 2배, 3배로 늘어나면
결국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격부터 내립니다. 옆집이 1,000원 내리면 우리는 2,000원 내리고 그렇게 서로 칼질하듯 깎다 보면 어느 순간 밀가루 값도 안 나오는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빵을 한 개 팔 때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지금 중국 태양광 업계가 딱 이 상태입니다. 채널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깊어지는데도 공장을 멈추는 순간 진짜로 죽으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유율은 세계 1등인데 1등을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기막힌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듭니다. 팔수록 손해라면 진작에 망했어야 정상인데 이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끊임없이 돈을 부어주는 두 개의 수도꼭지입니다. 하나는 두규은행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 보조금입니다. 적자가 나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지방정부가 공장 부지와 세금까지 받쳐주니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독에 구멍이 났으면 그만 부어야 하는데 물을 끝없이 채워주니까 구멍은 그대로 둔 채 적자만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손발이 따로 논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그만 만들라고 감산을 지시하는데 지방정부는 일자리와 세수가 아쉬워서 오히려 공장을 더 짓습니다. 한 집안으로 치면 가장은 빚 좀 그만 내자고 하는데 식구들은 방에 들어가 몰래 카드를 긁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모두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찍어내다 보니 세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과잉 생산입니다. 지금 중국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의 양은 전 세계가 1년 동안 설치하는 양의 무려 2배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 전체가 중국 것만 사줘도 창고의 절반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안 무너질 수가 없죠. 게다가 그렇게 남아도는 물량을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려고 했더니 미국과 유럽이 관세 장벽을 높이 세워 막아버립니다.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가격을 깎고 밖으로는 내다 팔게까지 막힌 삼중고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이 일, 사실은 10여 년 전에 중국이 독일에게 똑같이 저질렀던 일이거든요. 한때 태양광 기술의 최강자는 다름 아닌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나라 차원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값싼 물량을 끝없이 쏟아부으면서 기술 좋던 독일 기업들을 하나둘 가격으로 짓눌러 무너뜨렸죠. 그렇게 남의 1등 자리를 빼앗아 세계를 다 가졌던 중국이 이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똑같은 출혈 경쟁을 벌이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남을 무너뜨린 바로 그 방식에 자기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역사가 한 바퀴 빙 돌아 제자리로 온 셈이죠. 이렇게 안에서 굶고 밖에서 막힌 거대한 제국에는 누구도 손쓰지 못한 깊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갈라진 틈을 전혀 예상 못한 무기를 든 한 나라가 파고들었습니다. 거대한 광산도 유전도 아닌 잉크 한 방울이었죠. 그 잉크 한 방울의 정체는 바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뿌리는 의외로 오래됐어요. 1839년 우랄 산맥에서 처음 발견된 천연 광물인데 발견한 광물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립니다. 오랫동안 그냥 돌멩이 취급을 받다가 21세기에 들어와 태양전지 소재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18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광물이 갑자기 에너지 판도를 흔드는 주인공으로 깨어난 셈이죠. 핵심은 이 물질을 액체, 그러니까 잉크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잉크니까 종이에 글씨를 인쇄하듯 얇게 발라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거대한 광산이나 유전 대신 잉크 한 방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래에서 뽑아낸 실리콘을 쓸만하게 정제하려면 1400도, 1500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열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박낮없이 돌아가고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중공업이에요. 사실 중국이 세계 태양광을 90%나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값싼 전기와 거대한 설비로 이 용광로 게임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는 150도가 채 안 되는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한쪽은 시뻘건 용광로, 다른 한쪽은 책상 위에 올려둔 프린터인 셈이죠. 산업의 본질 자체가 용광로를 돌리는 중공업에서 고급 프린터를 돌리는 공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대한 설비와 막대한 전기로 밀어붙이던 게임이
얼마나 정밀하게 잘 인쇄하느냐의 게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지금까지의 1등이 더 이상 1등이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기술이 더해집니다. 바로 텐덤이라는 방식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햇빛 안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섞여 있는데 기존 실리콘 전지는 그중 한 종류만 주로 잡아냈어요. 그래서 텐덤은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실리콘 위에 한 겹 더 얹습니다. 위층 페로브스카이트가 짧은 파장의 빛을 먼저 챙기고 아래층 실리콘이 남은 긴 파장의 빛을 마저 걷어들이죠. 같은 햇볕에서 빛을 2번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리콘 하나만 쓰면 이론적으로 33% 근처가 한계인데 텐덤으로 가면 그 한계가 43%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잉크처럼 발라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표만한 작은 조각이야 누구나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그걸 넓은 면적에 얼룩 하나 없이 고르게 펴바르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슬롯 다이 코팅이라는 공정이에요. 팬케이크 반죽을 프라이팬에 부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한쪽만 두껍거나 구멍이 나면 안 되죠? 넓은 판 위에 잉크를 얇고 고르게 한 건에 쫙 펴바르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걸 누가 더 잘하느냐가 양산의 핵심 승부처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얇은 막을 균일하게 입히고 미세한 결함을 잡아내는 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고 닦아왔어요. 바로 그 초정밀 코팅 실력이 이 새로운 게임에 그대로 옮겨붙은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한화 큐쉘이 양산이 가능한 큰 셀 크기에서 텐덤 효율 28.6%를 세계 최초로 외부 인증받은 거예요. 그것도 독일 프라운호퍼라는 깐깐한 기관에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효율 숫자만 보면 중국 롱지가 34.85%로 더 높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연구실에서 손톱만한 작은 시료로 낸 기록이에요. 무대가 다른 겁니다. 연구실 우표 한 장과 공장에서 실제로 찍어낼 수 있는 크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강점은 효율 1등이 아니라 진짜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크기로 세계 최초 인증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게 말하는 순간 자랑이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효율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진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실험실 안에만 머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론과 연구실을 넘어 이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디까지 바꾸는지 보면 왜 이게 에너지 패권인지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뱅커빌리티라는 겁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해요. 은행이 이 기술에 돈을 빌려줄 만큼 믿느냐, 딱 그겁니다. 아무리 효율 숫자가 높아도 은행이 못 믿으면 대형 발전소는 한 곳도 못 짓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누가 검증 안 된 패널에 돈을 대겠어요? 그래서 이 업계에선 효율 1등보다 훨씬 무서운 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제인증이라는 신뢰의 도장이죠. 그런데 2025년 5월, 바로 이 도장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찍었습니다. 한화 큐셀의 텐덤 모듈이 국제규격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모듈을 얼리고 굽고 습기에 절이고 자외선에 두들겨 패는 가혹한 시험을 텐덤 제품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과한 겁니다. 독일의 깐깐한 인증기관이 직접 검증했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인증이 곧 대형 발전 프로젝트의 시장 입장권이거든요. 효율 자랑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은행문을 통과한 텐덤은 그날까지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국이 그 문을 처음 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025년 9월 한국전력이 세계 최초로 100W급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를 실제 건물에 달았습니다. 한전 아트센터 창문이 그대로 발전소가 된 거죠. 빛은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그 창으로 들어온 햇빛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투과율은 30%가 넘고 효율은 11에서 13%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태양광은 넓은 땅이나 지붕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도시의 빌딩 유리벽 하나하나가 발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전하는 곳과 쓰는 곳이 같아지니 송전 과정에서 새는 전기도, 땅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도 줄어들고요. 생각해보세요.
도시에는 빈 땅은 없어도 유리창은 넘쳐납니다. 빌딩 한 채를 통째로 발전소로 바꿀 수 있다면 굳이 산을 깎아 패널을 깔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무겁고 뻣뻣한 기존 실리콘 패널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잉크처럼 얇게 발라버리는 이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이 기술은 땅을 넘어 우주로 올라갑니다. 한화 시스템에서 갈라져 나온 플렉셀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위성에 쓸 방막 텐덤을 만들고 있어요. 우주에선 무게가 곧 돈입니다. 1kg을 더 쏘아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 종이처럼 얇고 둘둘 말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가 무겁고 딱딱한 기존 패널보다 훨씬 유리한 겁니다. 가벼우니까 더 많이 싣고 접히니까 작은 로켓에도 우겨 넣을 수 있죠. 게다가 페로브스카이트는 히토류를 거의 안 씁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휘둘러도 이 기술만큼은 그 칼이 잘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자원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를 보는 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 최초가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스트 서정원교수팀과 한국화학연구원은 페로브스카이트의 가장 큰 약점인 수명 문제를 잡으려고 얇은 보호막을 입히는 연구를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6년 2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고요. 울산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유니스트 연구진은 효율 기록을 몇 번이고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기록표 뒤에는 코팅이 깨질 때마다 다시 입히고 또 깨지면 또 입히기를 수천 번 반복한 우리 연구진의 실패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밤새 실험실 불을 못 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통쾌하게 보고 있는 이 엽전극은 사실 누군가가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기록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수천 번 깨져가며 따낸 이 기술, 만약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독일을 떠올려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게 하나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좋다, 우리가 어렵게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치자. 그런데 어차피 또 중국이 슬쩍 빼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밤새 개발해 놓으면 중국이 베껴서 헐값으로 찍어내고 결국 시장은 또 중국이 다 먹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정당한 걱정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대목을 제일 오래 들여다봤거든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당해봤으니까요. 그러니 이 불신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뭐가 다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엔 우리 손에 예전엔 없던 무기가 3개나 쥐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특허입니다. 한국은 텐당덤 기술 곳곳에 특허 울타리를 두러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북제 인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장 입장권, 한화 큐셀이 세계 최초로 통과한 IEC 61,215-2라는 까다로운 내구성 시험 말이죠. 이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셋째는 거기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보통 수천억 원짜리 사업이라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검증 안 된 패널엔 절대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 시장에 팔려면 기술만으론 부족하고 믿을만하다는 신뢰의 도장까지 받아야 하는 거죠. 한국은 지금 그 도장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받아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베낀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통쾌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0여 년 전 중국이 독일의 태양광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값싸게 밀어붙여서 원조 강자를 주저앉혔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룰을 거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법이라고들 하죠. 그 복수의 칼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서 들여오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다시 5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뉴스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 세율이 113.8%라고 하니까 한국 전체가 그 폭탄에 맞았구나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실제 숫자를 뜯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업 OCI는 4.4%, 한화는 8.9%밖에 안 됩니다. 113%라는 살벌한 숫자는 협조 안 한 일부 업체에만 매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전체를 두들겨 팬 게 아니라 특정 업체만 콕 집어 겨눈 조준 사격에 가깝습니다.
우리 핵심 기업들은 사실상 멀쩡히 비켜선 거죠. 게다가 이 관세, 처음 시작된 게 2014년이니 벌써 1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년을 두들겨도 우리 기업이 안 무너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체력이 단단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발 물러서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다 이긴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특허도 인증도 결국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 그 머릿속을 통째로 빼가면 막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핵심 연구진을 몇 배 연봉으로 빼가거나 공장 안에서 도면이 새어나가는 산업 스파이 문제 말이죠. 이건 댓글로도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솔직히 현실적인 위협이 맞습니다. 게다가 추격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맥스웰이라는 회사는 텐덤에만 5억 달러 넘게 베팅하며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 영국 옥스포드 PV도 같은 분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앞선 건 맞는데 그 격차가 한 2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진짜 싸움은 이미 이겼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라 이 2년이라는 리드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인재를 지키고 기술을 지키고 양산까지 먼저 도달하는 것. 복수극의 결말은 아직 다 쓰이지 않았고 그 펜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나한테는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냉정한 균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이미 이긴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양산은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잡고 있고 완전한 상업화는 2030년입니다. 가장 큰 숙제인 수명, 그러니까 패널이 비바람과 햇볕을 몇십 년 견디느냐 하는 내구성은 한화 스스로도 아직 검증하는 중이라고 인정합니다. 추격도 거셉니다. 중국 맥스웰은 텐덤 기술에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베팅했고 영국 옥스포드 PV 같은 서방 경쟁자도 같은 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이미 끝난 경기가 아니라 이제 막 결승 무대에 올라선 단계라고 보는 게 정직합니다. 여기서 어차피 태양광은 경제성도 없는데 무슨 패권이냐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건 비싼 전기를 더 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히토류처럼 땅속에 자원을 가진 나라가 에너지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는 히토류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휘두르는 히토류 카드가 여기선 힘을 못 씁니다. 대신 누가 더 얇게, 더 정밀하게 만드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패권의 무게가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정밀하게 만들고 특허를 쥔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밀 제조야말로 우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수십 년 갈고 닦은 바로 그 실력이죠. 그럼 이게 왜 내 일자리고 내 전기료냐?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2019년만 해도 우리가 쓰는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41.6%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4년 한 해 들여온 모듈의 98%가 중국산이었고요. 쉽게 말해 내 지붕에 새로 올리는 패널 10장 중 9장이 남의 나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발전 설비를 통째로 의존한다는 건 곧 우리 일자리가 거기 묶이고 전기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남의 손에 들어간다는 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 수 있는 힘, 제조 주권을 되찾는 일이 결국 내 일자리와 내 전기료, 그리고 우리 에너지 안보로 곧장 돌아오는 겁니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시장은 앞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로 폭발하듯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줄을 잇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숫자가 제각각이라 정확히 얼마라고 못 박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누구도 무시 못할 만큼 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에 약속드렸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전기료와 일자리까지 새롭게 보일 거라고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보이실 겁니다. 90%를 독점하던 중국 제국이 제 살을 깎는 출혈 경쟁과 밑빠진 독에 붙는 보조금, 그리고 지구가 다 사도 절반이 남는 과잉 생산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그 틈을 한국이 잉크 한 방울짜리 기술로 파고들었습니다. 거대한 광산도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수천 번 깨지고 다시 코팅을 입히며 따낸 양산 가능한 텐덤의 세계 최초 인증이라는 시장 입장권 한 장이었죠. 그리고 이번엔
특허와 국제인증이라는 무기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지킬 채비를 갖춘 겁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양산도 남았고 내구성도 증명해야 하고 추격자도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음 10년 에너지 패권의 룰을 누가 쓸지 그 결승 무대 한복판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룰을 우리가 직접 쓰는 모습을,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가는지 같이 응원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한때 5,000원이면 끝나던 커트가 어느새 2만원 시대가 됐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렇게 가격이 4배나 뛰는 동안 정작 미용실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미용실은 한국에서 가장 안 망하는 업종 1위였습니다. 생존율 91.1%. 그야말로 무너질 수 없는 업종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루 34곳씩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자르며 느낀 그 찜찜함의 정체를 오늘 숫자가 전부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용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미용실이 망한다는 말,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머리는 누구나 계속 자라고 한 달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미용실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가장 안 망하는 업종 1위로 꼽혀왔습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숫자가 그랬습니다. 창업하고 1년 뒤까지 살아남는 비율이 무려 91.1%였거든요. 우리가 평소 관심 갖는 100가지 생활업종 중에서 단연 1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는 다른 업종과 나란히 놓고 보면 바로 와닿습니다. 한때 동네마다 넘쳐나던 PC방은 1년 생존율이 65.8%였습니다. 열의 셋은 한 해를 못 넘기고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미용실은 3년이 지나도 73.4%가 멀쩡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생활업종 중 1위였습니다. 한마디로 미용실은 무너질 수 없는 업종, 망하는 게 더 이상한 업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너도 나도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미용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약 11만 개입니다. 길 가다 한 집 건너 보이는 그 편의점이 전국에 5만 5천 개 정도니까 미용실은 그 2배가 깔려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안전하다고 믿었으니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안전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미용실이 13,280곳이었습니다. 그냥 많이 닫은 정도가 아닙니다.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폐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22년에 11,503곳이 닫았고 223년엔 12,646곳, 그리고 2024년엔 다시 그 위를 넘어선 겁니다. 한 번 삐끗한 게 아니라 해마다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속도가 지금도 안 멈췄다는 겁니다. 2025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단 8개월 만에 8,229곳이 사라졌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하루에 약 34곳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어딘가의 미용실은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머리값은 계속 비싸졌는데 정작 미용실은 가장 안전하다던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싼데 왜 망할까요? 머리는 계속 자라는데 왜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미용실에서 느꼈던 그 찜찜함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단단했던 이 업종을 대체 누가 먼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걸까요? 범인은 의외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단단했던 이 업종에 먼저 등을 돌린 범인이 우리 자신이라면 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게 된 걸까요? 답은 누구나 한 번쯤 미용실 의자에 앉아 느껴봤을 그 감정에 있습니다. 바로 비싼데 실력은 그대로 라는 찜찜함이죠. 먼저 가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성인 여성 커트 평균 가격은 19,558원입니다. 2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그런데 이게 5년 전인 2020년에는 15,789원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약 24%가 오른 겁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단독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옆에 놓아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같은 5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약 12%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커트값이 우리가 사 먹는 라면, 우유, 버스비가 오른 속도에 딱 2배로 뛴 겁니다. 자, 그런데 가격만 2배 속도로 올랐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했을 겁니다.
진짜 화가 나는 건 그 다음이죠. 돈은 그만큼 더 내는데 받는 것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는 점입니다. 댓글창에서 가장 뜨거운 분노가 바로 여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인터넷으로 6만 원짜리 시술을 예약하고 갔는데 막상 자리에 앉으니 디자이너가 머릿결 상태를 보더니 이런저런 추가 시술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클리닉을 더하고 케어를 더하고 어느새 영수증에는 18만 원이 찍혀 있죠. 분명 6만 원이라고 보고 갔는데 3배가 된 겁니다. 거절하자니 이미 머리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고 받자니 속이 쓰립니다. 두 번째 장면은 더 흔하죠. 마음에 드는 머리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끝나고 거울을 보면 전혀 다른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그저 참고였을 뿐인 거죠. 같은 돈, 아니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 불일치. 이게 쌓이고 쌓여서 비싸기만 하고 실력은 그대로 나는 한 줄 분노로 터져나온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왜 우리 동네는 어딜 가나 가격이 똑같냐는 겁니다. 옆집도 2만 원, 그 옆집도 2만 원. 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거 혹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비슷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법한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담합이 되려면 가게들이 서로 우리 다 같이 2만 원으로 올리자고 약속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약속 없이 그냥 가격이 비슷해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약속도 안 했는데 왜 약속한 것처럼 가격이 똑같아질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미용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비용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권이니 임대료가 비슷하고 같은 거래처에서 약과 재료를 떼오니 재료비가 비슷하고 직원에게 주는 인건비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도 똑같이 적용받죠. 들어가는 돈이 다 같은데 남겨야 할 마진도 비슷하다 보니 매겨지는 가격도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같은 무게의 짐을 진 사람들이 결국 같은 보폭으로 걷게 되는 것에 가깝죠. 게다가 소비자가 미리 가격을 비교하고 따져볼 장치도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가게 밖에 가격을 표시하라는 제도가 시행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워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남아버렸죠. 결국 소비자는 가격이 왜 이런지 따져볼 정보도 없이 비싼 값을 치르면서 결과까지 불안해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분노할 만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용실에 안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반격이 생각보다 훨씬 셌습니다. 이렇게 비싸기만 하고 못 믿겠다는 마음이 쌓이자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미용실에 안 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반격이 생각보다 훨씬 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다이소입니다. 2025년 다이소가 봉고데기와 브러쉬 고데기를 각각 5,000원에 내놨는데요. 결과는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매대에 깔리기 무섭게 사라졌습니다. 미용실 한번 갈 돈이면 고데기 4개를 사고도 남는 가격이니까요. 사람들은 깨달은 겁니다. 비싼 돈 내고 줄 서서 기다릴 바에야 5,000원짜리 사다가 집에서 직접 해보겠다고요. 이건 고데기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이소에서 헤어 가위 매출이 1년 전보다 6% 늘었고 염색약은 무려 20%나 뛰었습니다. 가위를 사서 앞머리를 직접 다듬고 염색약을 사서 집에서 새치를 가립니다. 미용실에서 하던 일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손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잠깐 유행하다 말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쓰는 미용기계, 그러니까 홈케어 기기 시장이 2018년에 약 5천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조 6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단 4년 만에 3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2030년이면 약 3조 4천억 원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마다 10% 넘게 자라는 시장이라는 거죠.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었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용실을 잠깐 멀리한 게 아니라 아예 내 손으로 한다는 새로운 흐름이 단단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비싸면 안 가면 그만이라던 그 단순한 생각이 이제는 수조 원짜리 산업이 됐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선 통쾌한 일입니다. 더 이상 비싼 가격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미용실 위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진짜 충격은 미용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을 짚어보겠습니다. 커트 한 번에 2만 원, 펌은 10몇만 원. 이렇게 비싼데 미용실 원장님들은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손님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보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용업 사업체 가운데 한 달에 손해주는 영업이익이 300만 원도 안 되는 곳이 67.7%입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손님한테 받은 돈에서 가게 임대료, 머리에 바르는 재료비, 직원 월급 다 빼고 원장님 주머니에 진짜로 남는 돈입니다. 그게 한 달에 300만 원이 안 되는 미용실이 10곳 중 거의 7곳이라는 겁니다.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샵으로 좁히면 이 비율은 69.9%로 더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가위 들고 서서 손님을 받았는데 정작 통장에 찍히는 건 3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전국 미용실의 67%는 1년 매출 자체가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떨까요? 여기가 더 아픕니다.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는 스태프들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94%로 조사됐습니다. 일하는 사람 10명 중 9명 넘게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시급조차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다고 욕했던 그 미용실 안에서는 원장도 직원도 다들 못 벌고 있었던 겁니다. 손님은 비싸다고 떠나고, 떠나니까 가격을 또 올리고, 올리니까 더 떠나고, 빠져나가려 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이에 다 함께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텅 비어가는 자리로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글로벌 자본입니다. 2025년 9월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블랙스톤이 우리가 다 아는 주노 헤어의 지분 70% 이상을 사들이며 경영권을 가져갔습니다. 주노 헤어는 전국의 매장이 약 180개, 일하는 직원만 3,000명에 달하는 회사인데요.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약 8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미용업이 글로벌 자본의 통째로 넘어간 첫 사례였습니다. 동네 미용실은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버는데 한쪽에서는 미용실 회사 하나가 8천억짜리 매물로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인수가 보내는 진짜 신호는 앞으로 동네 가게가 있던 그 자리를 이렇게 돈과 브랜드를 갖춘 자본이 하나씩 채워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미용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정체입니다. 위로는 자본이 받쳐주는 프리미엄 살롱이 올라가고 아래로는 다이소 같은 저가 흐름이 깔리면서 위와 아래로 쫙 갈라지는 갈림길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 갈라짐 사이에서 가운데가 텅 비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가운데부터 먼저 무너질까요? 위에 있는 프리미엄은 두툼한 자본과 브랜드라는 무기로 비싼 값을 받으며 버팁니다. 아래에 있는 저가는 박리담에, 그러니까 한 명당 마진은 적어도 손님을 잔뜩 받아 버티죠. 그런데 가운데 낀 평범한 동네 미용실은 내세울 브랜드도 없고 그렇다고 손님을 몰아칠 만큼 싸지도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한 채 양쪽 무기를 다 갖지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위도 아래도 아닌 적당한 가격의 평범한 동네 미용실, 바로 우리가 늘 다니던 그 미용실이 이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미래연구원도 지금의 위기를 잠깐 경기가 나빠진 게 아니라 영세한 동네 가게 자리를 자본이 대체하는 구조적 정한기라고 진단합니다. 비싸다는 손님 원망도, 못 번다는 원장님 한숨도 결국은 이 거대한 판가리의 한 장면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미용실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본 그림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싼데 실력은 그대로라며 손님은 등을 돌리고 정작 원장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못 가져가고 그렇게 비어버린 자리로 거대한 자본이 들어옵니다. 위로는 프리미엄, 아래로는 저가 체인으로 갈라지면서 가운데 있던 평범한 동네 미용실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거죠. 가장 안 망한다던 1위 업종조차 결국 중간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미용실에서만 깜빡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95년에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새로 문 여는 가게 대비 문 닫는 가게의 비율도 2020년 60%대에서 2024년엔 85%까지 치솟았죠. 국회 미래연구원은 이걸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기라고 진단합니다. 판 자체가 갈아엎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중간이 사라지는 이 신호는 어쩌면 내 직업에도, 내 동네에도, 내 노후에도 똑같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너지는 와중에도 살아남는 미용실들에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손님을 다시 불러 모으거나 단골 한 명 한 명을 데이터로 챙기며 관계를 붙잡은 곳들이었습니다. 결국 견화의 방향을 남보다 먼저 읽은 사람이 끝까지 버텼다는 거죠. 여러분 동네 미용실은 지금 어떤가요? 셔터를 내린 곳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북적이나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짚어드리는 영상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